저는 일반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자기한테 맞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올라갈 거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집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디에 사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돈이 폭발하는 시대, 돈이 홍수처럼 늘어나는 시대에 살면서 자산을 가지지 않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가난해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후배님들한테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굉장히 오랜만에 김작가TV에도 오랜만에 나와주셨지만 타 채널 월급쟁이 부자들 외에 다른 채널에는 거의 보기 드문 이게 뭐였죠? 그 동물 보호해야 되는 거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 희귀종? 이기죠. 다른 채널에서 거의 잘 보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사이 한 2, 3년 동안 유튜브에서 월급쟁이 부자들 빼고 딴 데서 못 봤죠. 그냥 저희 채널 일 열심히 하고 네. 월급쟁이 부자들 회사에 이제 직원이 몇 명이나 늘었죠? 저희 이제 한 80명? 정말 많이 늘었네요. 몇 년 전만 해도 10명 미만이었잖아요. 진짜 소기업이었는데 네. 이렇게 좀 저희가 하는 일들을 좀 늘리면서 네. 그러면서 다양한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랜만에 오셔서 또 부동산 관련된 작년 시장도 점검도 하고 올해 시장 이제 전망도 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우선 작년 시장부터 좀 돌아볼게요. 작년 서울 아파트 값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일단 작년 상승폭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상승폭에 대한 그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성격이 좀 달라서. 그 2006년도나 그 다음에 지난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2014년에 시작해서 2021년에 끝난 지난 사이클 상승장에서의 그 가장 높은 상승률이 나왔던 그 구간하고 작년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평균으로 내서 상승률로 보는 숫자는 비슷할지 몰라도 성격이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안 오른 데는 진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전에 예를 들어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세 상승이었거든요. 대세 상승. 그러니까 모든 집이 다 오르는 거의 그런 시기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집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아파트만 올라가고요. 그리고 아파트 중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번 사이클 들어서 새로 나온 말인데 그 버블 세븐. 그러니까 2006년에 버블 세븐, 2006년이랑 지난 사이클은 뭐 버블 세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용성, 수용성 이런 말이 지난 사이클에 나왔었고 이번에는 한강벨트란 말이 새로 나왔죠. 네, 그래서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걔들이 평균을 다 끌어올렸고요. 한강벨트 외에 서울 외곽이라든가 경기도 안에서도 서울에서 좀 거리가 있는 경기도들 같은 경우에 거의 시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극화가 된 상태에서의 평균 상승률이 최대치를 찍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한강벨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거의 아파트 매매가 기준으로 2배가 된 곳들도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 보통 부동산 시장의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크게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유동성이고요. 그 유동성의 요소 중에 하나가 금리죠. 그렇죠? 근데 금리만으로 유동성을 설명할 수는 없고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유동성이고 그 다음이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심리죠. 심리를 수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유동성 이 3가지예요. 수요는 심리, 공급은 신규로 입주한 입주 물량, 그 다음에 유동성, 돈의 양, 풀리는 돈의 양. 근데 작년에 어떻게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었을까? 특히 한강벨트 위주로 그걸 보면 그 유동성이 진짜 엄청나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풀려난 유동성이. 그래서 시중 유동성이 그 2025년에서 지금 2025년 1년 동안 거의 400조 가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자산 연구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장기적인 가격 추세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의통화량하고 거의 유사한 연관관계를 갖는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트를 그리면 쌍둥이에요. 거의 겹쳐져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풀린 유동성들이 대출 규제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강벨트 지역으로 먼저 유입이 됐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정책적 요인도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지금 대출 규제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한 2년 전만 해도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14억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 풀린 유동성이 다 그 대출을 통해서 주담대를 통해서 그런 한강벨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로 다 유입이 됐던 거죠. 그래서 걔들이 먼저 스타트를 딱 끊었는데 이게 한번 스타트를 끊을 때 부동산이랑 주식 다른 이제 자산이랑 좀 제가 차이를 느끼는 건 뭐냐면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10% 올라도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비중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 작가님도 부동산 내 집 마련 하셨고, 맞아요. 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게 집값 올라가는 게 이건 10억부터 스타트를 하니까 똑같이 10% 20%가 올라가도 1억, 2억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이 붙으면서 전반적인 평균 상승률을 엄청 끌어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유동성이었고, 두 번째 공급이랑 심리는요? 그 공급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2025년을 기점, 이 공급은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공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서울 수도권에 물량 들어간 게 15만 호 정도 들어왔어요. 2025년에 서울, 인천, 경기에. 근데 그로부터 2년 전, 그러니까 23년, 24년에는 20만 호가 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올해하고 내년 있죠. 26년, 27년. 평균으로 10만 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5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가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전월세나 주택의 부족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미리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2025년에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전월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집도 부족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체감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체감을 했냐면 주택 매매 수요인 전월세 임차인들이 체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값도 오르는데 그렇다고 전월세 시장에 머무르는 게 안전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매매로 전환이 되면서 또 강력하게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하고 맞물려서 이제 유입이 된 거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사람들 심리예요, 결국에. 근데 이게 좀 얘기하기가 좀 모호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요즘 들어서 제가 아파트 그 시세 변화를 보다 보면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 차트 같은 거 몇 개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실 같은 사이트 잘 돼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U자형이었거든요. 이 매매 시세의 흐름이 상승, 그 다음에 뭐 폭락 나오고 잠깐 그 다음에 쭉 침체로 가다가 회복이 있어요. 회복도 완만하게 올라요. 그러다 회복이 한 3, 4년이 지나면 그때 이제 폭등으로 가는 약간 이런 전형적인 사이클을 그리는데 이번 사이클의 특징이 뭐냐면은 폭등, 폭락, 폭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회복이나 침체 같은 게 빠졌어요. 이 완만하게 가격이 변화하는 그 기간이 거의 없어지고 폭락하고 폭등하는 이런 걸로 사이클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 투자 시작했던 2014, 15년만 해도 침체기였어요. 그래서 근데 침체기지만 폭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전에 가격이 많이 오랫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아내린다고 하죠. 1,000만 원 싸게 내놔야 팔리고 1,000만 원 싸게 내놔야 팔리고 요렇게. 그러면서 서서히 녹아내리다가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할 때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리고 첫 번째 폭등이 나왔던 게 2018년 여름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호가가 막 3, 4천, 5천, 1억씩 뛰고 그게 계약 체결이 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그 뒤로 이제 2019년, 20년에 임대차법이나 코로나 돈풀기 같은 거에 맞물리면서 이제 마지막 폭발을 하고 2021년 추석 때부터 2022년 겨울까지, 그러니까 2022년 12월까지 딱 1년 동안 거의 30%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폭락이죠. 그리고 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기준으로 1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폭락하고 침체 회복이 없고 바로 다시 V자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를 보면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습 효과라 하면 지금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난 사이클 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요가 이해도가 높은 상태면 수요 변화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요들이 조급해하는 속도가 이전 사이클하고 또 달라요. 이전 사이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경험했던 건. 근데 요즘에는 뭐 사람들이 굉장히 조급해요. 더더욱 더 빨리 조급해지고 더 빨리 사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돈은 풀리고요. 공급은 줄어들어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또 거기에 이제 학습 효과나 내가 이전에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주택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 폭등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세 가지 유동성과 공급과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작년에 많이 오른 것 같다 말씀해 주셔서 그럼 하나씩 좀 되짚어서 여쭤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날 것으로 아까 전에 이제 10만 호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반토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예상되는데 이게 그럼 앞으로 올해 가격에 미칠 영향과 또 신규 착공 물량 2년 연속 급감한 상황에서 내년과 28년에도 공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 공급이 가격이 굉장히 앞으로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이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작년에 많이 오른 걸까요?
저는 일단 입주 물량이 매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입주 물량이 임대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전세. 네. 임대 시장이 매매 시장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나오냐. 이거 되게 심플한데 이거는 선반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매매 시장은 선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심리 때문에. 근데 임대 시장은 심리가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고 진짜 실사용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런 뭐 컵이나 이런 일반 재화들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컵의 공급이 갑자기 줄면은 그때 사람들이 컵이 필요한 사람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겁니다. 이게 작년에 15만 호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전월세 오른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선반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5만 호에서 내년에 올해가 진짜 적은데 올해가 10만 호가 채 안 돼요. 8, 9만 호에 그치거든요. 네.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쳐서.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작년 대비해서 한 6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그럼 전세가 오르는 거는 거의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25년에 오른 거보다 한 50%씩은 더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거주하고 있거나 월세를 거주하고 있다. 근데 전세 물량을 그 전세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또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걸 쓰면서 물량이 잠기는 게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시중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더 적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새로 도입된 규제들 중에 하나가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전세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싶어도 놓을 수 없는 전세 공급, 제도적으로도. 그러면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임대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전월세 시장은. 임차인이 주도하는 시장이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가 전세 안 되니까 월세로 돌려야지 해서 월세 비싸게 받아야지라고 해서 시장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풍부하면 자기 마음대로 절대 못 받죠. 월세를. 근데 지금 문제는 입주 물량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물량 자체가 적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지금 한 3, 4년 동안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거의 2배 올랐어요, 지금. 보증금 그냥 묶어놓는 기준으로 하면 4억에 200 하던 게 지금 4억에 360 이렇게 됐어요. 4년, 5년 사이에. 저는 이제 투자자라 물건들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것도 과거에 3, 4년 동안의 입주 물량이 20만 호 정도일 때 그 정도로 올랐는데 내년, 내후년에는 그거 대비 반토막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우려가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어떤 심리 상태에 몰리게 되냐면 이거 매매해야 되나? 라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매매를 보시거나 아니면 매매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지역에서 높아진 임대료를 감수하거나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이제 그보다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저는 뭐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시장 전문가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가서 사람들 보고 실제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걸 기준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매매를 가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집이 10억이에요. 10억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예요. 그러면 대출이 거의 다 나와요. 그럼 이런 분들은 매매 전환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전월세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 20억이에요. 20억이면 대출 4억 나오거든요, 지금. 그럼 16억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16억이 없어. 그럼 이제 임대료를 내가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임대료를 올려줄 수도 없다. 그럼 그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뒷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수요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매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냐면 공급 물량 부족한 게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 수도권 전 지역의 전월세가 다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가격이 낮은 지역들 있잖아요. 15억 이하여서 대출에서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한 곳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환 수요들이 꽤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키 맞추기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올해죠, 올해. 2026년부터는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지역들에서 매매 수요가 되게 활성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의 지역, 오히려 가격이 비싼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이제 그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그 외곽 지역의 전월세가 또 올라가는. 그럼 또 거기서 또 다시 매매로 전환되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 상위 지역이 있고 중위, 하위 지역이 있으면 여기 있는 임차인들이 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임차인들은 이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매매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가격들이 이제 위쪽을 따라가는 그 키 맞추기가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 전제는 대외 변수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대외 변수라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도 놀랐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이슈가 될 줄 몰랐어요. 최근 1년 사이에. 사실 최근 한 3, 4개월 사이에 환율, 4개월 정도 사이에 지금 환율이 100원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환율 차트 쭉 아주 날려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 공부 잘하면 이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평소에 내 집 마련하는 거나 이렇게 시장 보거나 저한테 조언 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오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다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기인데 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지? 그러면서 내용을 이제 보는 거죠. 네. 봤더니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동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꽤 긴 기간 동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동결할 수 있다는 문구 자체를 뭐 뺐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문구를 그 회의록에서 아예 빼버렸어요. 올해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잠정적으로 원래 금리 사이클상으로는 인하기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채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특히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그때 그 블룸버그인가 어디랑 인터뷰하실 때 두세 달 전에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 금리 방향성은. 근데 데이터 보고 결정한다는 말은 예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디폴트고 동결하면 예외였어요.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고 예외에 기준금리 인상도 포함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금리 올릴 수도 있어? 금리 올리면 채권 가격 떨어지겠네? 그럼 채권 들고 있던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채권을 던지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요. 시장금리가 제일 먼저 반영되는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란 말이에요.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최근에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뭐 금리 상단 8% 돌파. 네. 주택담보대출. 근데 8%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못 쓰는 대출이거든요. 근데 물론 상단이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한 6개월 전 대비해서 이제 내가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분들이 은행 창구에 가가지고 저 담보대출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브리핑 받는 대출이 1%가 올랐어요. 금리가. 한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네. 지속이 된다. 혹은 금리가 더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도저히 아웃 오브 컨트롤이 돼서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거의 못 쓸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2022년에 나왔던 것 같이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예측 불가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안에서의 영역. 그러니까 유동성과 네. 공급과 사람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조급한 수요 심리. 이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는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지만 네. 이런 예외적인 변수들이 우리나라 환율이 막 1,600원, 1,700원을 뚫고 넘어간다. 그래서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부동산 시장도 조정이 올 수 있다. 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전세값에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전세가 4.7% 급등 얘기하던데 굉장히 공감하고 이것보다 더 많이 급등할 수 있다고 보신 입장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4.7% 급등한다 이런 보도자료나 자료를 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잘 와닿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단지의 전세가가 얼마에서 얼마가 된다 이런 게 더 와닿아요. 근데 제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으니까 잠실 아파트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잠실 아파트 엘리트. 엘리트 같은 데가 월세가 예를 들어 30평대가 보증금 뭐 한 4년 전에 4억에 뭐 한 2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4, 5년 전에. 지금은 4억에 3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매매가가 어느 정도인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한 30억 후반대가 됐죠. 30억 후반대. 엘스나 리센츠 같은 경우에는 뭐 30억 이제 후반대까지 나오죠. 전용 84가. 그러면은 지금 50% 오른 거예요. 4년 동안. 네. 그럼 4억에 300이 아니고 4억에 300보다 더 비싸요, 사실. 4억에 한 330, 40 막 이래요. 그러면은 50%, 60%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4.7%라고 하면 잘 표현이 안 되는 게 전부 퉁치는 거고 그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4.7% 수준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다. 과거에 입주 물량 그 정도 있을 때도 60%가 올랐는데 체감으로는 네. 임차인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뭐 거의 뭐 앞으로 2년 동안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지별로 그 전세 가격 기준으로는 뭐 20, 30%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잠실 얘기 나와서 작년에 송파구가 상승률 1위 차지하고 강진구 20%, 성동구 22% 말씀하신 대로 한강벨트 지역이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하며 올랐는데 한강벨트가 2025년에 또 특징 키워드였다고 말씀해 주셔서 한강벨트 특히 많이 오른 그 이유랑 이 열기는 올해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승률에서는 오히려 그 뒷지역들도 만만치 않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키 맞추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르는 데만 오를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키 맞추기를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오를 것인지. 근데 저는 이거 제 경험이고요. 뭐 제 생각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어떤 그 거시적 관점이 아니고 그 안에서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지금까지의 상승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상승장을 23년 초부터 시작했다고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23년, 24년, 25년 이제 3년이 지났고 26년 시작을 했죠. 이 상승장 초반 상승장 3년은 욕망이에요, 욕망. 그러니까 욕망의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하는 것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갖고 싶어 하는 게 한강벨트예요. 한강벨트. 예, 강남 3구, 뭐 마용성, 뭐 이번에 새롭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동작구나 이런데 기존에 사람들이 또 좋아하던 강동구 이런 곳들을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거기에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욕망의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먼저 많이 오르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래도 저기는 좀 약간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경험했던 지난 사이클의 후반부에는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욕망이 아니고 공포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포는 뭐냐면 이러다 나 집을 아예 못 살 수도 있겠다. 여기라도 빨리 사야겠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 그래도 저기 사고 싶어. 나 저기 안 되면 나 저기는 좀 그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가 저기는 좀 그래라고 생각했던 지역마저도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공포로 바뀌는 거예요, 감정이. 욕망에서 공포로.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그게 보여요. 특히 12월부터, 지난달부터. 15 나오고 나서 물량이 다 빠졌거든요. 지금 현장 가보면 집을 볼 수가 없어요. 전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전 지역. 전 지역. 서울 거의 전 지역.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서울에 근접해서 사람들이 서울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 지역들. 경기 남부 쪽이요? 네, 경기 상급지, 그러니까. 네, 그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도의 상급지. 서울에 붙어 있는 경기 남부 지역들, 그다음에 뭐 구리같이 서울 북쪽이긴 한강 북쪽이긴 하지만 서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곳들은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보면 볼 수 있는 물건이 다 저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 집 마련 하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뭐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현장에 가보면 집이 없어요. 볼 수 있는 집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투자자로서의 제 경험인데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파리 대책 때 다주택자 중과 같은 거 하면서 그 다주택자 물건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때도 물량 급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017년 8월 2일 날 그 대책 발표하고 8개월 유예주고 2018년 4월 1일부터 그게 발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매물이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시세가 10억이에요. 그 단지에 물건이 20개가 있다고 쳐요. 그럼 시세가 10억이면 좀 급한 사람은 9억 8천 정도에 놓고 그 다음에 9억 9천,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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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1천, 10억 2천, 10억 5천 어떤 사람은 요 정도의 20개가 이제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딱 가면 제일 먼저 부동산 사장님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이 브리핑하는 물건은 9억 8천이죠. 이게 지금 싸고 금매다. 그럼 그게 빠져요. 그게 빠지면 나머지 물건들이 가격을 일제히 올릴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냥 빠진 거죠. 이제 내 차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많을 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계약 체결에 따라서 시장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매물이 많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직전에 거래가 9억이 됐어요. 내가 물건을 팔려고 내놨는데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물건이 10억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급해요. 내가 지금.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실수요자예요. 왜냐면 지금 실수요자 말고는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그럼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9억의 물건이 실거래가 됐는데 10억짜리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김 작가님은 얼마 정도에 내놓으시겠어요? 보통 10억 아래로 내놓으시겠어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11억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응. 물건이 없고 나도 급하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갈아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싸게 못 팔죠. 싸게 못 팔죠. 왜냐면 이거 내가 팔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매도자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냐면 팔리면 팔고 넘어가고 안 팔리면 말고. 안 팔리면 살아야지 뭐 이거예요 지금. 왜냐면 임대가 껴있는 집, 즉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은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10억, 11억에 딱 있단 말이에요. 물건이. 근데 수요자 이제 따로 이제 여기서 집을 보러 온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마음이 급해요. 왜? 부동산 사장님이 2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싸게 사고 싶고 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제가 실거래가 찾아보니까 9억인데요. 이게 10억이에요? 1층이? 그리고 중간층은 11억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그럼 중개업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어떤 분이 왔다 갔어요. 보고 상의하고 연락 준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좀 더 쫄리기 시작. 그럼 마음이 이제 조급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이해가 돼요, 부동산 시장이. 그럼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매물이 별로 없는 건 이해했는데 매물이 이렇게 별로 없을 때는 가격 같은 이제 동 기준으로 층은 다르겠지만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많이 나요. 왜냐면 제가 2021년에 집을 샀기 때문에 가끔씩 제 집을 가격을 볼 거잖아요. 가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 많이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생각외로. 근데 그거는 시장 시기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면 안 팔리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간층이랑 1층은 진짜 더 많이 내려야지 팔리고요. 중간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전보다 좀 싸게 내놔야 팔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쉽게 말하면 물건이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지만 쉽게 못 사죠. 왜냐면은 직전 실거래가 9억인데 1층을 10억에 사요? 그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망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샀어야 된다 해서 뭐 공포감이. 그렇죠. 지금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해도 나 마포 안 되면 나 은평구나 서대문은 좀 그래. 나 성동구 안 되면은 나 뭐 성북구 이런 데는 좀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지금은 그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성동구가 안 올라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성북구나 동대문이 잠잠하니까 기다린 거예요. 여기 가면 아직 많으니까. 근데 지금 서울 전역이 지금 물량이 매물이 너무 줄어드니까 사람들 심리 상태가 제가 점점 공포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공포로 바뀌는 과정이란 거 이미 공포로 거의 넘어가고 있다. 넘어갔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포감에 대한 공감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참여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정상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그럼 궁금한 건 어쨌든 이제 노도관 같은 것도 드디어 이제 오르는 키 맞추기가 일어난 건 이해했는데 어쨌든 키 맞추는 거라는 게 이제 당연히 이번 올해는 이렇게 여기 뭐 다른 좋은 입지가 있으면 키 맞추기가 올라온 거 알겠어요. 키를 맞추면 더 좋은 입지는 또 각자의 또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여기 입지가 오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여기가 오른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안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여기가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의 시장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매도자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도자들은 내가 이사 가려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매도자가 집을 파는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놓는다, 첫 번째.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을 내놓는다, 두 번째예요. 내가 임대를 주고 있는 집은 내놓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나가 삭제.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죠? 내가 살고 있는 사람만 내놔요. 혹은 임대 만기가 돼서 임차인이 나가는 집들만 내놓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나가질 않아요. 전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럼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집을 팔 사람, 살고 있는 집을 팔 사람들이에요. 그럼 살고 있는 집을 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집을 팔고 전월세를 간다. 하나는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 간다. 어떤 게 많을까요? 당연히 전월세로 가는 사람은 비중이 적죠. 거의 없겠죠. 그죠? 더군다나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사실상 지금 집 거래되는 그 경우 케이스는 아주 심플해요. 이 집 팔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동대문에 내 집을 팔고 어디로 이사 가고 싶을까요? 더 위로. 그죠? 성동구로, 광진구로. 내가 서대문에 집을 팔고 마포구로, 용산구로. 마포구에는 이제 또 한강벨트 쪽으로 좀 가까운 곳으로. 그쵸. 근데 지금 당장은 여기에 신규 진입은 어려운 거예요. 마포나 용산이나 이런 데.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미천을 어디서 만드느냐면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노원구에서 판 집으로 미천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곽 지역에서 거래가 활발해지면 그 집을 파신 분들이 갈아타기를 하면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수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뇌피셜도 아니고요. 네. 다 제가 옛날에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2018년, 1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 맞추기라는 거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지역들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팔고 뭘 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히 얘가 얘를 밀어 올린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이걸 팔고 일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서 올라갔던 금액들이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가는 거죠. 그렇게 될 확률이 제가 봤던 지난 2018년 이후에 지난 상승 사이클의 중후반부에 나왔던 일들이에요. 저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627, 97, 10, 15 다 굉장히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을 펼쳤죠. 시장이 반대로 움직인 이유는 뭐 주담대 제한에 의한 토지 허가제, 학대가 더 똘똘한 채 매수 현상을 부추긴 건가요? 저는 그 수요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책들이. 그 순간에는. 순간에. 예. 근데 약효가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공급 쪽에 영향을 더 많이 줬으니까요. 또 공급 대책도 펼치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수요 대책이 공급을 줄인 거하고 네. 공급 대책이 시장 영향을 준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27 때는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기도 했고 한 방에 6억으로 다 묶어버렸어요. 굉장히 고강도 아니에요? 예, 엄청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런 규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일단 놀래요. 헉 하고 놀래요. 놀래죠. 그리고 이제 눈치 보기가 딱 그 매도자들도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수자들도 일단 나왔으니까 좀 기다려 볼게 하면서 딱 거래가 끊겨요. 근데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급한 사람들이 물건을 던져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내느냐 받아내지 않느냐. 그때 다 받아냈어요. 사람들이 다 받아내고 그 물건들 싹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거래가 끊긴 상태에서 한 2달 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생각보다 약효가 안 받으니까 정부에서 이제 쐐기를 박는다는 의식을 하셨던 것 같긴 해요. 지금 잠잠해졌다. 그러니까 시장 진단을 627 내고 잠잠해졌다. 여기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자. 해서 9월 7일 날 불과 한 2달 보름 만에 정책이 공급 대책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 폭등을 했어요. 폭등이 나왔어요. 별게 없었구나.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서울에는 진짜 특히 더. 네, 서울에는 그때 당시에 공급하겠다는 물량이 135만 호였는데 서리풀이나 이런데 물량이 정확하게 적혀있지 않았지만 제가 대충 계산해보면 135만 호 중에 한 2, 3% 정도만 서울 물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제 경험인데 경기도에 물량 때려박으면 서울의 전월세가 안정이 돼요. 그랬었어요. 2018년, 19년도에 동탄 이런 데 집 엄청 지으니까 강남 전세도 빠졌었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난 지금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한강벨트만 보고 있는데 한강벨트는커녕 서울에 집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없네? 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이전 정부에서 폭등기에 정책이 나왔을 때 효과가 먹히지 않았고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달려들었어요. 그때. 제가 봤을 때 학습 효과에 이 부동산계 뭐 저희 채널도 포함입니다. 일타 강사들이 이거 다 분석해가지고 싹 다 이거 공급 서울에 없다. 그건 맞아요. 이게 너무 순식간에. 아니 일반 사람들은 사실 뭐 국토부 누가 찾아보서 몇 명 되겠어요. 그걸 다 풀어주니까. 근데 봐도 잘 모르니까 뭐 모르겠네. 공급 없어. 하겠네. 130만. 잘 조심해야 되는데 일타 강사들이 없어. 근데 싹 다 없다고 해. 없어. 어떻게 그건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거를. 그렇죠. 뭐 잘못은 아니지만 거짓말할 순 없잖아요. 지금 시대에 이 아까 말씀하신 폭락과 폭등밖에 없다고 하는 게 중간이 없는 게 없을 수밖에 없게.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뭐 어쨌든 집을 짓지 않는 거는 제가 보이니까 그거를 집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달해드리는 게 맞으니까. 아니 절대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저는 재밌었던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계속 공급 대책을 그때 펼쳤었는데 오세훈 시장님 인스타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 당연히 이제 서울시장과 또 대통령이 견해는 다를 수 있잖아요.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별로 좋게 보시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이면 서울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장님이면 서울에 진짜 지을 데가 없대.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서울은 진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 서울이 진짜 지을 데가 없다. 그걸 보면서 서울시장님 없다고 하면 진짜 없는 거겠구나. 근데 뭐 땅이 아예 없진 않다고 봐요. 네. 저는 뭐 상암동이나 서리풀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그게 국가 소유의 땅이고 국가가 양보를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물량 짓는다고 하더라도 뭐 2만 호, 3만 호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15,000세대, 12,000세대 들어갈 때도 그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물량인데 그거 들어갈 때도 전월세 되게 많이 못 잡았거든요. 그 정도 수요가 거대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서울시장에서 안정시키려면은 꾸준히 계속해서 분양이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몇만 호 짓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훅 빠졌다가 V자 반등 나와요, 서울은.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지속적으로 넣으려면 네. 사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말고는 답이 없고 그리고 이거가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걸 잠깐 하면 부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그 2013년부터 2023년 정도까지 연평균 한 2만 7천 호, 2만 8천 호를 지었거든요. 네. 근데 부산 인구수 대비하면 그 물량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의 물량이거든요. 지금 부산은요, 신축 아파트 전세가가 8사 기준으로 4억 정도예요. 신축 아파트가. 전용 8사 전세 가격이 4억이에요. 서울은 10억이에요. 네. 조금 상급지는 그냥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부산도 땅 없거든요. 그 오죽하면 산이겠어요? 부산? 그래서 거기 중간에 그래서 부산이에요? 네, 그 산자요, 매산자. 부두 나을 분가, 뭐 부두분가 네. 그거. 부두 할 때 그 부자랑 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바다, 항구랑 산이 있는 도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산 이제 임장 가보면은 평지가 없어요. 그래서 거주지들이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길이 있고 지하철 있고 도로 있고 그 옆으로 언덕 따라서 지은 아파트들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거기는 왜 그렇게 전월세가 장기간 안정이 되느냐. 지을 땅 없는데 똑같이 서울처럼. 거기는 그냥 재개발, 재건축 다 때려 박는 거거든요. 지금도 부산 같은 데 가보면 재개발 지역 지정된 데 진짜 많아요. 그냥 막 해주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막 뭐 여기 왜 재개발을 하냐 재건축 하냐 하면서 막 하지 않으니까 서울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원활한 거예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이제 매매가 전세가가 안정이 되어 온 거거든요. 네. 사실 전월세 서울시장은 그런 거 진짜 말 그대로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저 원래 질문 돌아와서 그래서 공급대책은 먹혔 뻔했는데 그쵸.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공급대책 얘기를 하면 627이 나오고 잠깐 소강 상태일 때 97로 쐐기를 박자 하고 97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까고 봤더니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없다. 없다. 없어. 그냥 간다 하면서 폭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한 달, 일주일 만에 1015가 나온 거예요. 10은 나왔죠. 그리고 1015가 진짜 엄청난 거였죠. 엄청났죠. 강범위 네. 다 묶어. 네. 저 같은 사람들도 제가 예측한 범위 이상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이제 나오기 전에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서울은 토제 묶을 것 같다. 와, 근데 경기도 12개를 더 묶은 거예요. 풍수효과 다 없애려고 한 네, 거죠.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거. 그렇게까지 근데 강하게 했는데. 근데 저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토호제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요? 물건이 다 빠질 테니까요. 매물이 다 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수요도 줄였어요. 그렇죠. 근데 공급을 더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입주 물량도 없는데 나올 매물을 줄인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제 내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1015 나오기 전에 서울 아파트 그 매도의 재고 물량, 재고 시장, 기존 아파트들의 매도 물량이 개수가 9만 개에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딱 2달 만에 6만 개로 줄었어요. 그리고 다 저층이에요. 현장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다 빠지니까 수요가 100에서 50으로 줄었는데 공급은 더 줄어. 공급은 100에서 20으로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조급해지고 한 달을 딱 기다리고 지난달부터 현장에서 거래가 다시 늘어요. 그 1015 나오고 11월 달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12월 거래량이 아직 집계가 1월 말까지 하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량 집계하는데 지금 안 끝났잖아요. 오늘 1월 23일이니까. 3천 몇백 개라고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이제 4,000개 다 됐어요. 근데 그가 벌써 넘었어요. 11월 거를.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산 거냐 이거예요. 그 줄어든 매물 중에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 4,000건의 거래가 줄어든 물건들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건은 더 줄었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로 넘어가고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야, 그러면 이 토지 지정이 매물 잠김 말씀하신 그 유발에 가격을 지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토제가 수요를 줄이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 토어제라는 거가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현장 가보면 매물이 없어요. 그럼 다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조급함이 불을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효과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627, 97, 10, 15 대책을 이제 너나이님은 다 공부하셨을 거잖아요. 분석도 하고. 정부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뭐 여러 가지 통로에서 뭐 이제 엮이다 보면 정부 관계자분들도 있는데 정부도 정부만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보면 각 분야 전문가분들 얘기도 만나보고 들어보고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정부가 예상한 게 지금이 결과인 건지 아니면 의도와 결과가 좀 다르게 된 건지. 설마 이걸 의도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설마 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의도하고 했다면 그거는 규제가 아니고 부양책인 거고 규제 말 그대로 규제였기 때문에 집값 상승하는 속도를 막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는 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의도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상황만 봐서는.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너나이님이 이 정책들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올랐는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시장이 그가 좀 다르게 움직인 건지. 아니요, 저는 토어제가 이렇게 넓은 지역에 됐다는 걸 들은 순간 시장에 물건이 다 빠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이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토어제가 처음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어제가 처음 우리가 보는 거냐.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하는 게 나중에 다 상황 지나서 하는 말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강남은 이미 토어제였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맨날 매물이 없어요, 거기는. 왜냐면 임대 살고 있는 집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일이 고스란히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어제를 그럼 안 묶냐. 그것도 전 이해가 가요.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정부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 모든 일에 이러려면 사이클을 봐야 되거든요. 최근을. 2022년에 25%, 30% 폭락이 나왔고요. 강남, 반포, 압구정부터 저기 뭐 부산까지 전부 30%, 40% 빠졌어요. 그랬다가 23년에 딱 멈췄어요. 그럼 그게 멈췄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전 정부에서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부양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주택 수요를 이제 자극을 했죠. 그리고 나서 23년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부 단지들이 먼저 반등을 했고요. 좋아하는 선호 입지의 신축 이런 것들이. 24년 초에 신생아 특례가 나왔어요. 그럼 또 한번 또 넛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억 이하, 신생아 특례 같은 그런 9억 이하에 그때만 해도 9억이면은 뭐 서울 외곽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평구에 녹번 이런 데 있는 아파트들을 8억 8천이래 살 수 있었어요. 20평대를. 그런 애들이 자극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일 이번 폭등의 첫 번째 시발점은 뭐냐면 2025년 초, 그러니까 작년 딱 1년 전에 토어제를 풀었잖아요. 잠깐 강남을. 그때 아주 미친 듯이 올랐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거가. 토어제 풀었어요. 토어제 푸니까 폭등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부에서는 토어제를 다시 씌우면 안정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죠. 왜냐면 강남 시장이랑 다른 데 좀 다른 게 있거든요. 매물이 이렇게 다 줄어버리는 걸 아셔야 되는데 강남은 매물이 줄어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못 사요. 근데 이제 서울 전역, 경기도까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정도 구매력은 있지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전월세 살던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순식간에 조급해지는 거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예를 들면 강남 상구는 원래 규제가 많았잖아요. 토어제부터. 익숙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력 토어제를 하니까 원래 우린 받았으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오르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나만 받던 불이익인데 얘네 받으니까 나는 나만 받던 불이익이라 내가 입지가 좋은데 내가 불이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지가 좋은 부분이 눌려 있던 건데 다 같이 똑같아지니까 이제 입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 또 올라가고. 근데 다만 그거는 좀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지금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 2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강남 뭐 아파트 툭 하면 40억, 50억인데 40억짜리를 38억 미천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럼 38억 미천 있는 사람이 많냐? 안 많잖아요.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재산이 있으시더라도 다 주식이나 이런 딴 데 들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현금 38억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눌리는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10, 15 나오고 나서요. 오히려 강남이나 이런 고가 시장 있죠. 그런데 물건이 좀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지역들이 네. 물건이 진짜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한번 돌아봤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네. 지난 주말에. 오히려 이제 고가 시장에는 중간층 매물도 심심치 않게 있고, 가격도 뭐 깎아주진 않아도 올려서 팔려고 하진 않으시고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강남이나 뭐 잠실이나 이런데 매매가 40억 이런 아파트들. 근데 그러면 그런 애들이 언제 올라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아래쪽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나오면 이제 그분들이 좀 오겠죠, 일로. 자, 그럼 향후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전망해 주신다.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뭐가 나올 수 있죠? 원래 12월에 발표 예정이던 주택 공급 보완 대책 미뤄졌어요. 미뤄지고 아직 발표 안 했죠? 아직 안 했어요. 네. 1월 중순쯤에 네.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아직 잘못 안 나오네요. 발표하면 이제 4단 연속 이제 정책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들로 지금 더 자극시킬 수 있으니까 자극시킬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97 때 한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97은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정책 나오고 그 주에 부동산 불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네. 조금 시기를 조율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 규제를 볼 때는 정부 정책이 그 보는 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정책이 있고 공급 정책이 있어요. 네. 수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쉽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유를 어렵게 하는 규제는 세금 규제예요. 그래서 거래 규제와 세금 규제가 있어요. 규제라기보다 거래 정책과 세금 정책이죠. 이게 부양책으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이걸로 수요를 컨트롤하고요. 공급 같은 경우에는 빈 땅에 짓는 공급, 그 다음에 땅이 없는 곳에 하는 공급,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요에서 두 개, 공급에서 두 개.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내놓은 거는 수요에서 거래 부분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을 조인다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공급 정책 안에 택지 개발에 대한 내용이 주로 있었죠. 뭐 3기 신도시라든가 경기도 쪽에 서울의 빈 땅이라든가 네. 뭐 어디 성대 야구장이라든가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죠. 거의 없었죠 사실. 예, 왜냐하면 논의하고 있지 않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 거는 아직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문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정비 사업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나올 것인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게 나올 것인지 민간 재개발이요. 공공 재개발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금 규제예요. 그러니까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셨죠. 지금 당장 하진 않겠지만 하고 싶진 않지만 할 수도 마지막에 있다. 마지막에 할 수도 있다.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장 상황이 올라가면 나온다고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변수가 없는 한 키 맞추기나 이런 부분들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욕망에서 공포 단계로 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금 규제가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올해든 내년이든 뭐 그 다음에든 지금과는 다른 세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금 정책 나오면 집값 잡히는 거예요? 그 이전을 봤을 때는 안 잡혔죠. 왜냐면 이게 또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없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세금 규제를 하게 되면 물건이 사라져요. 근데 세금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부과하면서 양도세를 낮춰주면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보유세도 양도세도 다 올리면 물량은 안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이거 봤어요, 제가 또 이거. 지지난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하고 종부세하고 양도세 같은 거를 둘 다 높였거든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높이고, 그래서 보유세도 높이고, 종부세도 다주택자들은 더 중과하고, 양도세도 다주택자들 중과하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또 더 저기 한 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좀 수정이 필요해요. 왜냐면 매매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되면 1주택자들도 집을 안 내놔요. 고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왜냐면 다 1주택인데 내가 이걸 팔면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물건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 있는 사람들은 아예 나 모르겠다. 나 그냥 여기 살란다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물건이 들어가고 시장 거래 활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신규 수요들이 시장에 얼마 없는 매물을 거래를 찍어버리면 가격이 적은 거래량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그게 통상 상승장 중후반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금 규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집값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 같고, 만약에 보유세나 양도세 중에 보유세는 올리면서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나오면 시장에 매물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일단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냐 내리냐, 양도세 올리냐 내리냐인데 보유세는 어느 경우든 올릴 확률이 높은 건가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거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딱 많이 심사숙고를 해서 그렇죠. 국민 여러분 저희가 이런 정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유는 이런 저희가 상황 진단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정책을 할 거고 앞으로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올 때 보면은 항상 그런 식으로 발표되는 게 아니고 먼저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나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김 작가님도 뭐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일반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유세 올린다고 하던데 이런 식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간을 본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표가 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 간 봤던 것 중에 발표 안 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막 뭐 정부에서 이거 한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꼭 그거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일단 보유세 올린다 치면 남은 거는 딱 두 가지잖아요. 양도세를 내리느냐 올리느냐. 근데 올리면 이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근데 내리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데 내리면 국민 정서가 이 다주택자들 양도세 줄여주고 그래서 이 선택을 못 할 수도 있네. 제가 보기에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또 지금 현 정부가 그 추구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다주택자 많이 줄었어요. 다주택자가 메리트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다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렇게 된 지 벌써 뭐 7년, 8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다주택자 포커스보다는 세금을 요즘 맨날 나오는 특히 고가 1주택자.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냐 안 하느냐. 고가 1주택자 만약에 해요. 그럼 다주택자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유세, 양도세 둘 다 올린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물건을 팔겠냐고요. 안 팔죠. 그럼 매물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지금. 그럼 이 정책적인 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현장에 매물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 인식하는 게 맞죠. 자, 다주택자 얘기 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올해 5월 이후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전월세 시장보다는 매매 시장에 영향을 더 많이 줄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다주택자분들 중에는 이미 정리하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보유세를 감당할 거냐 양도세를 감당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보유세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양도세가 82.5% 내야 되거든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차익이 났으면 8억 2,500을 내야 돼요. 그거보다 차라리 종부세 내고 말겠다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보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유하면 다주택이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월세는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매물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게 만약에 종료가 되면 종료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종료되게 되면 아마 전월세 시장보다는 매매 시장에 지금 상황에서 매물이 더 늘어나지 않는 거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에 좀 결론을 내고 다시 추가적인 질문 드리면 공급 부족 문제 인지하고 계시고 전세 시장 불안도 인지하고 계시면 이런 걸로 인해서 더 극복의 집값 상승 올해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올해 수도권 부동산이라 매매 전세 시장 뭐 예측 좀 해주신다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저는 그냥 일개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제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진 않지만 뭐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시나리오와 하락하는 시나리오 혹은 조정받는 시나리오. 그렇죠. 정리하면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대외 변수가 없다면 막대하게 유동성이 풀리고 있고 올해도 확대 재정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 늘어나는 통화량이 어디로 가냐면 대출이 꽁꽁 묶여 있는 오히려 그 고가 시장보다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전월세로 인해서 자극받는 수요가 많은 중저가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키 맞추기가 나오고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중저가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을 매도한 실수요자분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다시 상급지로 몰려오는 이런 순환매 형식의 시장이 그려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환율에서 1,500원, 1,600원, 막 1,700원 막 이러면서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블랙스완이 나오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에 바로 즉시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매물이 아무리 적어도 어려워지고 조정 혹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내가 수요자로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어떤 대외 변수로 인해서 조정이 오는 거 혹은 대외 변수 없이 그냥 예측이 되는 부동산 시장 안에서의 그런 어떤 사이클상
키 맞추기가 나오든 네.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의 전망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간에 대한 값어치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락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오르면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주를 해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집값이 그러면 폭락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뭐죠? 어쨌든 지금 너나님도 서울 집값이 비싸다고는 제가 다른 영상 찾아보니까 네. 생각하시더라고요. 비싸다는 게 서울 집값이 다 비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비싼 아까 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오른 건 비싼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안 오른 건 진짜 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안 오른 걸 싸다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는 영원히 쌀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않죠. 예. 샤넬만 오르고 유니클로는 안 오르지 않잖아요. 예, 옷값이. 샤넬만큼 많이 오르진 않죠. 그렇지만 오르죠. 그렇지만 오른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네. 그럼 샤넬을 못 사면 옷을 안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돼요. 종잣돈 저는 요즘에 사회 초년생분들 보면은 제가 이따 나중에 이 뒷부분에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요즘 2020년대에 들어서 재테크라는 게 제가 30대를 보낸 2010년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2026년인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포 아파트 못 산다고 해서 나 마포 아파트 못 사니까 나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는 끝났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을 하락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서울에서 키 맞추기가 일어난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어쨌든 작년에 뭐 몇 년 동안 있었던 키워드가 똘똘한 채잖아요. 네. 이 키워드가 경기도 지방으로도 가는 건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전국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그 윗지역이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전국적인 상승이라는 게 전국이 다 오른다는 거 아니면 이제 전국에서도 인구가 꽤 많은 대도시에서도 핵심 지역 위주로 전국적으로 좀 오른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뭐 대구광역시, 뭐 울산광역시 전부 싹 다 거기서 상위, 중위 다 있으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거의 다 모든 전 지역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에서도 좋은 지역들, 좋은 단지들 이런 곳들 위주로 반응하게 될 것 같고 사실 조금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에서는 작년 가을 이후에 매수하겠다고 콜이 들어가면은 물건을 거두는 일이 나와요, 이미. 요즘 반응이 좀 좋다면서요? 네, 그리고 울산 같은 울산은 경우에는 뭐 난리라면서. 울산은 전고점을 넘은 단지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지방이 안 된다라고 그냥 알고 있잖아요. 약간 단편적으로. 근데 지방 안에서도 또 도시마다 그 페이스가 다르고 도시 안에서도 단지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중에서도 사람들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반응한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가 되면 거기도 다 반응을 하겠죠. 지방도 오른다. 말씀하신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한번 한 줄 평만 딱 해준다면? 일단 그 광역시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울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다 차이점이 있는데 전세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오를 때 매매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적도 있어요. 오를 수도 있고. 근데 지방은 전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매매가가 항상 올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매매가와 전세가의 그 전환 비용이 낮기 때문에. 즉 전세가율이 항상 높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면 조금만 더 보태면 그냥 집 사니까 그냥 집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 근데 전세가 떨어질 때는 굳이 내가 전세 떨어지고 임대로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매매가도 빠지고 있고. 하긴 서울은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 임대에서 매매로의 전환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는 시점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그 반응도가 높은 곳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죠, 당연히.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아파트면은 부산에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아파트다. 그러면 잘 전환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부산의 신축 아파트, 부산에서 사람들이 너 어디 사냐 하면 나 여기 산다 할 때 딱 들으면 아는 그런 아파트들은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아, 나 그냥 집 살까? 집 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차이 뭐 한 3, 4억 정도 더 주면 사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방 시장을 볼 때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전세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은. 그러면 울산은 왜 신고가를 넘었느냐? 전고점을 찍고 울산 역사상 최고가를 찍는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꽤 많아요, 그런 게. 그 왜 그러냐? 전세 올랐거든요, 2년 동안. 그러면 부산은 지금 전세 어떻게 되냐? 부산 작년 가을부터 전세 올라요. 대구는 이제 전세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대구는 2027년에 입주 물량이 대구 전체에 1,000호밖에 안 돼요. 대구 전체에. 근데 작년, 재작년에 3만 호가 넘었어요. 각 연도별로. 그러니까 3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공급이. 그럼 전세 올라가겠죠.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광주 부동산 시장에 거의 관심이 잘 없어요. 네, 왜냐면 광주가 소위 말해서 재미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급등급락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입주 물량도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광주는 꾸준히 전세가 오르고 꾸준히 그에 맞춰서 매매가 올라요. 근데 물가 정도로 올라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광주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안정이 좀 불안정할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각각의 지역들이 물량이나 이런 거에 반응해서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지방 광역시에 사시는 실거주자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네,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의 전세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지방 광역시에서 한 가지 여쭤보면 제 친한 친구인데 네네. 그 친구 이제 고향이 대구인데 마포에 여기 산책을 하다가 부동산이 이제 있잖아요. 중개사가 지나다 보면 이제 거기 이제 우리 뭐 가끔씩 그냥 가격 보잖아요. 전 그거 보는 게 재밌거든요. 그냥 재테크채널 운영하니까. 근데 그 가격을 딱 보더니 그 친구가 살짝 현타 온다. 그쵸? 돈이 충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서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집값이 너무 많이 나니까 예를 들면 그 친구는 이제 대구랑 부산에 집이 있는데 다 좋은 단지예요. 상급지에. 근데 마포구가 대구의 상급지보다 더 비싸니까 그걸 보면서 그때 뭐 부산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울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누구라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5대 강역시의 집값이 당연히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만약에 지방에 있는데도 돈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서울에 외지인 투자 같은 걸 하잖아요. 돈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면 좀 더 긴 미래를 봤을 때 대구도 살 수 있고 뭐 강주도 살 수 있고 서울에 어느 정도 뭐 중급지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 단기적인 미래가 아니라 한 5년, 10년 뒤를 봤을 때는 어디를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서울이 낫죠. 그건 이미 정해진 답 같은 건가요? 정해진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이게 질문이 이런 거죠. 이게 주식이랑 부동산의 좀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그 광역시에서 실거주를 마련하셔야 되는 분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김 작가님은 아파트라는 자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아파트라는 자산 관점에서는 당연히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만한 곳, 돈이 많이 몰리는 곳에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뉴욕 부동산 살래, 서울 부동산 살래 하면 뉴욕 사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사실 자명한 답이죠. 근데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내 전 재산으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네, 저도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광역시에 살면서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나는 주식 투자를 그 메인으로 하는데 내 실거주 집을 마련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근데 외지에 있는 집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또 토호제 때문에 외부 수요가 이제 유입되는 게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살다가 정책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 같이 2년 전만 해도 마포 아파트 LTV 70%였어요. 그러니까 마레프 20억짜리를 14억 대출 내서 6억 갖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외지인도 살 수 있었어요. 새끼고. 만약에 내가 관심을 꾸준히 갖다가 또 어느 순간 주택시장 침체가 올 거거든요. 그때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럼 그때는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질문으로 작년에 나온 KB금융지주에서 나온 부자 보고서 있죠. 보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또 자산운용사 굉장히 큰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님이 또 부동산 피크
피크라고 말씀하신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분이 이제 기사 나온 게 한국 부동산은 지금이 피크라고 본다. 우리는 부동산을 팔고 있다. 물론 이 부동산과 개인의 부동산은 좀 다르겠죠. 요즘 아파트 값이 오른 건 지난 10년간 공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산이 많고 한강변도 있다. 녹지를 잘 활용하면 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이제 줬는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큰 자산운용사의 회장님. 그냥 자산운용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급에 가까운 레전드시죠, 레전드. 네. 이 의견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하고 비할 바가 없는 분이 정말 너무 대단하신 분이지만 네. 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러면 내 집 없이 살 거냐 이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은 그럼 전세를 사실까? 아니, 그냥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 싸다를 논하는 건 맞아요. 그거 중요하죠. 저는 사람들 관점에서 말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사는 사람들, 우리 지금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거주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주를 해결한다고 할 때 이왕이면 좋은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게 제가 활동하는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누군가는 집이 비싸다,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하지만 저는 일반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자기한테 맞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많이 올라갈 거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는요,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요, 2주택부터요. 1주택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 무주택은 뭐냐? 무주택도 투자예요. 무주택도 투자 상태예요. 인버스예요, 인버스. 아,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라니까요. 한국 주식시장도 인버스 하신 분들 손실이 지금. 아, 그렇죠. 그분들 손실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주식은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중립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내가 투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은 내가 실거주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투자 상태예요. 내가 무주택도 투자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되, 오를지 떨어질지를 미리 알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비루한 미천한 경험이지만 제 경험을 나눠드린 걸 토대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내 집 마련이 중립이에요. 중립기요. 그러면 내가 내 집 마련 중립 상태로 가기 위해서 내려도 대응할 수 있고, 오르면 더 좋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뭐냐. 그게 감당이 되는 선에서, 내가 떠안을 수 있는 대출 선에서 떠안을 수 있는 집을 자가로 마련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집값이 고점이라는 공포와 나만 뒤처진다는 포모 사이에 갈등하는 무주택자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뭐 확고한 기준이나 뭐 무주택자가 매수를 둘러야 할 결정적인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제 주변 지인 중에서도 집값이 2021년에 22년 폭락했잖아요. 네. 서울에 사는 친구인데 폭락할 때 집을 못 사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폭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할 때 못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폭락 가격을 봤으니까. 반등하고 난 다음에 폭등할 때 또 못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정기 가격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는 앞으로 이 친구한테 집을 사라고 얘기 안 해야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폭락, 조정, 폭등 다 못 샀는데 괜히 내가 이 친구한테 맞아요. 스트레스만 주는 거죠. 네. 어떤 좀 기준점을 준다면 그래도 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 시기적 기준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기준을 얘기할 때 어떤 신호, 뭐 어떤 지표를 봤는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가 내 집 마련 타이밍이다. 이때 사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걸 해봤거든요.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면요. 출근해요. 요즘같이 영하 13도일 때 패딩에 막 껴있고 지하철 버스 파업해가지고 얼마 전에 저 지하철 탔다 저 죽을 뻔했는데 영문도 모르고 지하철 타가지고 낑겨서 출근해요. 치열하게 일해요, 회사에서. 자기 일해야 돼요. 퇴근해요. 애 봐요. 그럼 애 재우면 10시거든요. 하루가 그럼 하루 끝이에요, 끝.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있냐. 못 찾아요, 그런 거. 그러면은 이 일반적인 분들한테 어떻게 팁을 드려야 되냐. 내 집 마련의 시기는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예요. 다만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왕이면 빨리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20대 때 산 사람이 30대 때 산 사람, 시장 사이클과 무관하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대 때 내 집 마련 한 사람이 30대 때 한 사람보다 40대 때 잘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30대 때 한 사람이 40대 때 한 사람보다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내가 필요할 때가 내 집 마련 할 때다라고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시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거가 어디냐면 어떤 집을 사느냐예요. 어떤 집? 네.
어떤 집을 사느냐가 언제 사느냐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모든 집이 다 올라갔으니까. 모든 집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더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 인구도 줄죠. 사회 구조적으로 다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선호나 양극화 트렌드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사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그냥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에서 일하고 있어서 여기 샀어요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을 사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지셨을 때 처음 하셔야 되는 게 일단 호주머니 사정부터 보는 거예요. 나 얼마나 있지? 대출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집을 살 수 있지? 그럼 그 금액이 정해지잖아요. 네. 그럼 그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가갖고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1,000만 원 준 거예요. 갑자기.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나 보너스 받았는데 여보 그 콩 가방 들고 다니던 거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거 여보 가방 하나 사 1,000만 원 줬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돈 생겼다고 쳐요. 그럼 그 1,000만 원 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처음 본 가방을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둘러볼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을 살 수 있는 가방 뭐 있나?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김 작가님 내 집 마련 하실 때도 제가 2021년입니다. 예, 그때 제가 그런 조언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솔직히 싸지 않지만 김 작가님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다 오픈했었거든요.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고 내 집 마련 하시되 이 정도면 충분히 대응될 수 있으니 제가 그때 제일 좋은 거 사시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공인중개사 전화까지 해줬어요. 아, 예, 그쵸. 그때 제가 좋은 거 사시라고 했고 맞아요. 좋은 거 사시고 나서 또 되게 공교롭게도 그때가 전고점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힘드실 수 있었지만 네. 그래도 시간이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본인이 제가 왜 그런 조언했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냥 뭐 폭났기 때문에 밤마다 너나이님만 생각했습니다. 너나이 씨. 그밖에 부동산 전문가분들 땡땡땡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중요했던 게 거길 사셨던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제일 좋은 입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아 이게 내 집만 이렇게 거는구나라는 네. 거를 비로소 깨달으셨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실 조정기 겪어봤고 역전세도 맞아봤고 막 전세금 막 1억씩 빠져가지고 그거 갖다가 메꾸느라고 막 회사 다니면서 생고생 해보고 다 해보면서 느낀 건 언제 사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갖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럼 그 어떤 걸 어떻게 찾느냐 하면 네. 아 제가 남양주에 태어나서 직장이 구리라서 그냥 저 여기 사고 싶어요. 그건 절대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곳들 중에 괜찮은 걸 사려고 노력하시는 게 각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내 집 마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 마시죠,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떤 집에 맞는 질문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 너나님에게 짜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한번 그래도 여쭤봐야죠. 그래도 힌트를 어느 정도 주실 겁니다. 원래 강좌를 들어야지만 이런 걸 주겠지만 여기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조금 주고 가겠지. 아, 제가 이거 봤는데 사실 어제 제가 넣을까 말까 한참 고민했어요. 아,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아, 정말, 김 작가님 정말, 의도가 보인다. 나를 오랜만에 봤어. 제대로 먹겠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볼 일이 잘 없어. 언제 올지 몰라. 사석에는 보는데 어차피 촬영이 잘 안 올 거거든. 왔을 때 물어봐야지. 자, 서울 아파트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잠재력 가진 몇 개 지역만 한번 꼽아주신다면 뭐 강좌 들으면 훨씬 더 자세한 디테일까지 가겠지만 네. 그래도 가볍게라도. 일단, 이것도 제가 지난 사이클을 겪으면서 네.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말씀드리고 교훈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지난 상승장에 네. 지역의 위상이 달라진 곳들이 있어요. 2010년대에 그 지역의 위상이 달라진 곳이 있어요. 네. 그 어디냐면 마포예요. 아, 마포 좋아졌죠. 여기 촬영자 여러분 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000년대만 해도 제가 그리고 고향이 마포예요. 네, 그래서 저는 마포에서 1981년에 태어나서 네. 마포에 살았는데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 90년대 제 10대 때 이럴 때는 마포 집값이 일산보다 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환경적으로 되게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마포가 지난 사이클에 천지개벽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들은 지역이거든요. 그 천지개벽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지었다는 거예요. 천이 아니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좋았는데 좋아지니까 네. 입지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역의 위상이 이제 상급지가 된 거죠. 흔히 말하는. 그럼 마포는 왜 그렇게 됐지? 마포의 특징이 뭐냐면 부동산으로서 바꿀 수 없는 거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입지. 네, 땅의 위치죠, 위치.
입지는 위치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된 게 입지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 그럼 그 위치 자체는 좋았는데, 그럼 마포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느냐. 마포가 막 그런 범죄 발생률 이런 거 1등하고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소위 말해서 좀 우범 지역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저 어릴 때는.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근데 위치는 어때요, 위치? 너무 좋죠. 좋죠. 센터죠. 서울의 딱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 있죠. 그죠? 그리고 여의도도 가깝고. 용산 바로 옆이고. 저 위에 저 광화문도 가깝고. 그렇다고 강남이 뭐냐 하면 뭐, 김 작가님처럼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남까지 뛰어도 갈 수 있잖아요. 사실. 한 15km 되나? 15km 정도 될걸요, 아마? 정확하게 뛰는 구간으로 제가 검색해보니까 네. 한 10km인가?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울의 위치 자체가 서울의 센터에 가까운 지역인데, 네. 기존에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 뭐냐면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죠. 그럼 대단지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폭등,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입지 위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거주 환경이 바뀌면 그 지역 거주민이 바뀌어요. 그렇죠. 거주민이 바뀌면 그 주변에 그 거주민 니즈에 필요한 다양한 상권이나 환경들이 조성이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외부에서 저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외부 유입 수요가 생겨요. 희망 수요가.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은 위치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 바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데가 어디냐면 동작구예요. 동작구에 흑석 뉴타운 재개발하죠. 노량진 쪽에 재개발하죠. 거기 임장 가보면 거기 예전에는 주거 환경이 살벌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장 살인 사람이니까 가보면은 막 무서워요, 밤에. 근데 위치는 막 한강 물 비리는 가까워.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무서워, 밤에 가면. 네, 그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다 지금 정비하거든요. 그럼 거기 뭐가 들어오냐면 아파트 들어와요. 그럼 마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지역이 동작구 같은 데가 있고요. 영등포도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그럴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에도 재개발, 재건축해서 이번에 신축 아파트 되게 많이 들어가서 환경 많이 바뀌었거든요. 외대 근처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입지나 지역적 위상이 바뀔 확률이 높은 지역들이에요. 서울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진안장의 위상이 바뀐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의 마포 같은 지역이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같은 데죠. 그럼 수지는 왜 바뀌었냐? 직장이랑 교통 때문이에요. 그냥 경기도는 상대적으로요. 주거 환경만 좋다고 해서 되게 좋은 평가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첫 번째 조건 위치였잖아요. 제가 말한 거. 위치가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에 막 서울의 중심부에서 멀리 있는 신도시 같은 거가 가격 상승이 서울의 구축 아파트만큼도 못한 이유가 위치가 멀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거 환경이 좋은 것만으로 경기도 지역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진짜 더 중요한 거가 주변에 직장이 있는지, 서울까지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한 직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서울 연결되는 교통편이 어떤지. 그러면 수지가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전고점을 넘지 못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 키 맞추기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경기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수지구청이나 성봉역 근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넘었어요. 구축이 40년 다 되는 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입지적으로 평가를 받은 거고, 저도 이제 투자한 것도 있고 시세를 다 보고 있으니까 매매가 기준으로 2억대였던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10억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10년 사이에. 그러면은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아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2012년에 신분당선이 개통했고요. 그래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외진 동네였어요, 원래. 지하철로 못 가는 동네. 오히려 죽전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맞은편에 풍덕천동 쪽이 신분당선이 들어가면서 되게 입지적 개선이 됐고, 또 하나가 판교라는 거대한 일자리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봐야 되는 거죠. 경기도에서 보실 거면. 그럼 그런 데가 교통편으로 제일 지금 현재 중요한 거가 GTX A 노선이에요. GTX A 노선은 삽을 떠서 지금 실제로 개통도 했어요. 그리고 핵심 노선만 남았어요. 삼성역 들어가는 것만. 근데 그 GTX A 노선 중에 그나마 위치가 지나가는 지역 중에 위치가 제일 좋은 데에서 사람들이 아직은 잘 안 보는 곳이 창릉 같은 곳이죠. 고양시 창릉. 파주나 이런 데에는 사실 아무리 GTX가 뚫려도 저는 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창릉은, 개통은 좀 늦어요. 거기 나중에 여기 역을 만들기로 한 데라. 근데 거기는 또 그 3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GTX A 노선 들어가잖아요. 그런 교통이 들어오는 물리적으로 멀지 않은 경기도 지역이란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안양이나 성남 같은 곳이 또 좋은 곳이죠.
왜냐면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 과천 아래쪽에 인덕원하고 과천 사이에 실제로 임장을 가보면 느끼시겠지만 스케일이 작지가 않아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게 들어오는, 일자리 들어오는 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판교 생기기 전에 판교 임장 다닐 2010년대 임장 다닐 때 판교 보던 느낌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판교 같은 일자리가 들어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없던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바로 밑이 인덕원 안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근처에.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이에요. 성남은 위치가 그 위례 쪽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잠실로 네.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위치적 특징, 위치적으로는 좋지만 환경이 별로였어서 외면받던 지역. 구성남이 그런 지역이잖아요. 안양 같은 경우에도 위치는 가깝고 좋지만 일자리가 약했는데 일자리가 들어오고, 창릉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경기도에 붙어서 가까우면서 A노선이라는 그 핵심 노선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GTX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A노선은 이미 개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 개통 효과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거고, 사람들이 이제 막 분위기 달아오르기 시작하면 네. 소위 말해서 그런 게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B노선도 지금 착공을 했고요. C노선은 제가 보기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노선별로 착공 여부, 사람들 활용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투자나 내집 마련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동작구와 영등포구와 동대문구와 고양시 창릉과 안양과 성남. 그런 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바뀔 입지가. 가능성이 있다. 네, 가치가. 그렇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현금 5억, 10억, 20억 가진 분들은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뭔 집을 보기 전에 내 호주머니와 대출의 여력을 봐라. 돈에 맞춰서 이제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데 돈에 맞춰서 보라는 거 하셔서, 내가 이제 호주머니 보니까 5억 있어요. 10억 있어요. 20억 있는 분들이라면. 예산이 대출 포함이에요? 아, 대출은 빼고죠. 근데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예산을 5억, 10억, 20억 할까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하는 게 나아요? 네. 5억이면 경기도 중에 서울에 붙어있는 데죠. 경기도 중에 서울에 가까운 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 혹은 그 경기 남부 지역에서. 네. 그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도시를 얘기하진 않을게요. 알겠습니다. 예. 10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서울을 보시되 10억 정도가 되면은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아예 못 사요. 이제 10억으로. 25평도 못 사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선택하고 싶어 하는 선택지가 경기도에선 10억이면 신축 아파트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오래된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 서울 구축. 네. 10억이면. 20억이면 20억이면 좀 여유롭네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서울 중하급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강벨트 이외 지역의 신축 아파트, 한강벨트 지역의 구축 아파트를 볼 수 있거든요. 한강벨트 지역의 구축 아파트. 근데 이걸 싫어하실 것 같아요. 구축이라고. 네, 그걸 싫어하실 수 있지만, 제가 되게 오랜 기간, 저도 신축 아파트도 투자해보고, 구축 네. 아파트도 투자해보고, 상급지 구축도 투자해보고, 그보다 못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도 투자해보고, 그 보유를 뭐 8년, 10년을 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에 부동산은 입지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영상 보니까 통화량보다 천천히 늘어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자산이 있어야 돈이 불리는 걸 체감한다면서 뭐 1층부터 50층까지, 그 영상 제가 러닝머신 팀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진짜요? 어떤 이야기인가 저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라고 해봐도 될까요? 네. 그냥 이 화두가 나왔으니까 가끔 이제 저도 벌써 인플루언서로 활동한 것도 5년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로 산 지도 10년이 넘었고, 그러면서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건 이제 영상 촬영이라 생각 안 하고 김 작가님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면은, 제가 2000년대에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우리 둘이 같은 세대니까. 네, 82, 81년. 이제 한 살 차이니까 2000년대에 사회생활 시작해서 2010년대에 재테크를 시작했고요, 저는. 네. 지금 2020년대에 살고 있어요. 2000년대에는 우리 요즘에 막 그런 사람들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댓글로 낭만 있다고. 낭만 있었죠. 김 작가님 2000년대 낭만 있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저 있었어요. 되게 낭만적이었어 그때. 그리고 저는 그때 보험회사 취업해가지고 넥타이 부대 막내였어요. 아마 2000년대 후반에 그래서 취업하셨겠죠. 2007년에. 네, 그때 2007년에 취업해서 회식 가고 끝나면.
회식 가면 술 강제로 먹이고. 막 강제 먹이고, 뭐, 강제 바가지 먹일 때도 있고. 맞아, 막. 취업, 이제 신입사원. 신입사원 때 막 노래 시키고. 막 이랬던 시기였잖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 진짜 넥타이맨 막내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쉽게 요즘 넥타이맨 회사가 어딨어. 근데 그때 넥타이 메고 다닐 때였는데 그때를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봤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를 제 삶을 돌아보면서 돈 얘기하면 안 되는 시기였더라고, 그때. 그쵸. 그때 뭐 내가 뭐 어디 사는지 이런 것도 얘기 안 하는 시대였고 직장 동료들끼리 돈보다는 의리나 막 그런 개인보다는 조직 막 이런 게 그런 강했죠. 꽤 강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마지막 시기. 그래서 저도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냥 회사 집 하면서 성실히 회사에서 일 배우고 이랬던 시기였고 그러다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선배들 이제 줄줄이 잘려나가는 거 제 두 눈으로 보고 2010년대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터부시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더라고요. 이거 돈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돈 중요하게 돈 쫓는 사람 욕하면 안 된다. 라는 분위기가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때 제가 투자를 했는데 제가 투자해서 잘 됐는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투자를 되게 잘해서 잘 된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지금 요즘에 와서 보니까 그때 시기가 어땠냐면은 보세요. 물가 저물가 2010년대. 그리고 급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잘 했어가지고 급여 많이 올려줬었어 그때. 그리고 서울 부동산이 역대급 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떠냐면은 소득은 꾸준히 물가보다 더 올라가고 물가는 되게 안정돼 있고 금리도 별로 비싸지 않아서 금융비용도 많이 안 들고 자산은 저평가돼 있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제가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운이 좋은 거죠.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나는 운이 진짜 좋았고 노력도 했지만 시대적인 운도 시대적 운이 좋았어요. 타이밍이라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임장할 때 가끔 그런 느낌 들 때가 있거든요. 분당이 1990년대 지었잖아요. 근데 분당이 진짜 잘 지은 거 알아요. 근데 그거가 1990년대 입주라 1980년대에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막 일본 같은 데 견학 가가지고 그 무시당하면서 배워와갖고 막 도면 같은 거 몰래 기억해놨다 그려가지고 갖고 와갖고 설계해서 지은 신도시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 삼성 다녔으니까 삼성전자 그 선배들이 일본 가서 엄청 무시당하면서 배워와가지고 그거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주식시장에서 지금도 호주머니 불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1981년에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고 소말리아나 캄보디아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1940년대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잘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지정학적 운, 시기적 운을 진짜 타고났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그리고 2020년대가 딱 됐어요. 근데 요즘의 물가는 저희 김 작가님이랑 제가 30대 때 보는 시절이랑 달라요. 올라가는 게. 물가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집값도 그때는 대기업 신입사원이 맞벌이를 한다고 치면은 서울에 낡은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었거든요. 마포 같은데. 왜냐면 내가 마포 처음에 신혼집 들어갈 때 34살 때 마포 아파트가 2억 3천이었었는데 내가 전세를 2억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 10억이 넘어. 그러면 그거를 신입사원이 사냐? 못 사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우리 그 경험 쌓았던 경험을 지금 20대, 30대 후배님들한테 이거를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채감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왜냐면 내가 운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해. 이게 어디 갈 것 같아. 내가 운이 좋았어가지고. 그 좋은 일 해야지 조금이라도 덕을 쌓아야 그게 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그래서 제가 그 콘텐츠를 했던 거예요. 그게 후배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뭐냐면 돈으로부터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가. 그럼 돈으로부터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보세요. 아까 제가 부동산 시장도 유동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풀어요. 그러면 그게 풀리면 그 동시에 시장에 팡 풀리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풀 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저희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면 그 시중은행이 그 국채 사면서 돈이 풀려요. 그러면은 그 돈이 풀리는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정부 관료, 엘리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먼저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풀리는 돈의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그 돈이 갈 때를 선점하죠. 그게 자산이에요. 자산을 산다는 거죠.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아냐? 몰라요. 회사 가고 일하고 퇴근하고 애 보고 자고 그 일상 계속 힘들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아냐면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 때 아는 거예요.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할 때 아는 거예요. 월세 이렇게 올랐어요?
이미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돈이 풀리는 시점, 즉 돈이 얼마나 풀리고 있는지, 이 돈이 풀리면은 내가 저 돈이 풀리는 곳에 가까이 가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게 자산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자산을 갖는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책에 나오는 얘기 말고 언제 사람들이 처음 자산을 가질까? 전 내 집 마련할 때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식이나 저는 코인 같은 것도 나쁜 투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주식과 코인의 성공률이 내 집 마련해서 성공한 사람들보다 낮을까? 그걸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제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안 해봤었으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황금성이 너무 빨라서? 맞아요. 팔기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내가 투자한 투자 대상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면 쉽게 말해서 팔랑기가 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이해하고 산 게 아니야. 아,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사이클상 오히려 지금이 고점이니까 지금 매도 고민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저점이니까 지금 매수 고민해야 되고 사이클 회복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 수요 회복되니까 삼성전자 실적 개선되고 그럼 주가 올라갈 거야. 뭔가 이런 자기만의 로직이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으면 신문에서 기자들이 뭐라고 떠들든 내 주변에서 같이 투자한 뭐 옆부서 차장님이 뭐라고 떠들든 그냥 얘 잘 몰라요. 저도 그냥 들고 있으려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저 9층에 있어요. 10층에 있어요.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잃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그게 힘들게 번 돈인데. 그러면은 왜 그럴까 제가 연구를 해보다가 제가 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알겠어. 팔기가 너무 쉬워. 이거 그냥 던지면 그만이야. 근데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의 차이가 뭐냐면요. 내 집 마련은 팔기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주식이나 코인과는 다르게 사용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하는 거예요. 한번 마련을 해놓으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에 유동성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니까 집값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회복이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후배분들한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처럼 돈이 폭발하는 시대, 돈이 홍수처럼 늘어나는 시대에 살면서 자산을 가지지 않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 시기는 내가 20대, 30대를 보낸 시기보다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 통화량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는 훨씬 더 빨라진 시대고 이걸 해석하면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가난해지고 조금만 노력하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2010년대보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 후배님들한테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자산을 가져라. 그리고 그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제가 부동산 했다고 부동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다 괜찮은데 내가 오랫동안 봐오니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5년 뒤, 10년 뒤에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 특출난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5년 뒤, 10년 뒤에 가장 효율이 있게 재산을 불려왔더라. 주식 투자하시고 코인 투자하셔도 되는데 내 집 마련 하나 잘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그거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고 되게 공감 가는 게 황금성 측면에서 사실 부동산은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있지만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주식과 코인과는 다르게 뭐 이사도 해야 되는 거고 이사비, 복비 뭐 어쨌든 하려면 결정하는데 몇백씩 나가니까 그 양도세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드는 생각 방금 말씀하신 사용가치 너무 당연한 건데 주식에 작년에 주식으로 1월 달부터 11월 달에 주식으로 번 사람의 비율과 돈을 잃은 사람의 비율이 있더라고요. NH 투자증권에서 나왔나? 그 데이터가 번 사람이 그 좋은 장에서 7% 정도 돼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잃은 사람이 이제 인버스 투자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아니면 종목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잦은 매매 33%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저는 또 놀랬던 거는 근데 수익금이 또 너무 작은 거예요. 버신 분들 평균이 한 6, 7배인가? 하여튼 1000이 안 됐어요. 9배. 좀 거기서 놀랐는데 또 그 다음에 누가 딱 해준 데서 부동산이 좀 더 돈을 더 벌 수 있다 생각한 게 다른 대표님이 근데 6, 700이 작지 않을 수 있는 게 6, 7, 900이 우리나라 개인들의 주식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대부분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900이든 1000이든 이게 20%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분이 2천만 투자해서 뭐 1000만 벌면 50%인 거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어쨌든 이제 덩어리가 크죠. 덩어리가 크다. 그러니까 비중, 결국에는 어쨌든 투자 비중이 커야지 내가 올랐을 때 큰 돈을 버는 건데 주식이나 코인은 우리나라 자산이 보통 70%가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산의 70%를 주식 코인에 넣는 사람은 없죠. 거의 없단 말이죠.
어렵죠. 그러면 잠을 못 자니까. 근데 부동산에는 70%를 넣고 거기에 사용 가치도 있다 보니까 그게 올랐을 때 곱하기가 되게 커져서. 너무 공감돼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많이 낸 평범한 사람들이 갔던 길이 무엇일지를 많이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건 공감합니다. 네, 그 길이 제가 이제 주식이나 코인을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제가 그런 걸 막 부동산이 최고다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을 봤더니 내 집 마련하고 내 집 마련에서 심리적 안정감 같은 걸 갖고 거주 안정성을 갖추고 본인 업을 또 열심히 하시면서 저축하시고 그거 가지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제 40대가 됐을 때 좋은 결과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 예,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식, 코인 뭐 잘하시면 그거 하면 되죠. 그럼요. 예, 뭐 저는 부동산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봅니다. 이게 그리고 복리가 되면은 네. 돼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소액을 굴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은 그걸 재투자하기보다는 네. 이제 다른 데 쓰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전에 이제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뭐 예전에 낭만 있는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돈을 알아가고 뭐 이런 돈을 터부시 않는 시대 뭐 이런 얘기 해주셔서 어쨌든 이제 너나 있는가 저도 이제 어느덧 믿기지 않지만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45, 46, 30대 중반 이후에 마음속 진짜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걸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이제 실제로 현실에도 그런 것들이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왜 쉽지 않고 플러스로 왜 돈 공부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게스트분들이 오시면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촬영장이니까 어디서 오든지 뭐 대표님 질문이 뭐가 있겠어?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면 뭐 하고 오셨냐? 어떻게 오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안 묻는 게 야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이 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더라고. 이게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저의 질문은 되게 저쪽에서 오셨으면 되게 멀리서 오셨게 되게 힘드시겠구나 뭐 이런 얘기 하려는데 근데 예를 들면 입지가 그분의 기준에서 좋은 입지가 아니면 약간 좀 머쓱해하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참 내가 사소한 것도 이런데 술자리에서 누가 집 사고 하고 누가 청약 당첨했다고 하면 누가 딱 청약 당첨했어요. 그럼 분위기가 쌓이죠. 왜냐면 서울에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죠. 근데 내가 아직 집을 못 마련했다면 내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다면 남을 진짜 축하해준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이유들로 속마음 얘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끊임없이 이제 평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내가 평가받으려고 내 속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대한 공감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나 해결책 같은 걸 원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받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점점 더 속에 있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저도 요즘에 심지어 저희 채널에서도 그럴 때 많아요. 자기 검열할 때가 생기는 거죠. 얘기하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202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던 시대였고 2010년대는 돈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알기 시작한 시대인 것 같고 2020년대는 돈이 최고인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맞아, 부정할 수 없어요. 네,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을까가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김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런 현상들이 그런 반증인 거죠. 그런 거에.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해야만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아, 좀 그런 시대죠. SNS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면은 나는 그냥 지금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산다.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내 제주도에서 나 좀 슬로우 라이프를 살고 싶다.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서 SNS 키면은 서울 아파트에서 내 집 마련한 친구 소식이 뜨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고 엊그저께 저희 채널에서 제가 이제 상담 콘텐츠를 하는데 상담하시던 분이 그 세종 쪽에 사시는데 남편분이 서울로 발령을 받으셔갖고 주말 부분 하시는데 남편분이 서울 가고 나서 서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지 이제 오시면 주말에 야 서울 집값은 막 이렇게 됐다더라 막 서울은 이렇게 아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분도 야 내가 대구 부산에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마포 이거 보니까 살짝 현타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서울에 살 생각이 1도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걸 원해야만 할 것 같은 거지. 맞아. 내가 그 김 작가님 친구분도 사실 서울에 계실 이유가 없지만 이걸 보는 순간 나도 서울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좀 더 쉽게 하면 여성분들로 치면 뭐 아니면 남성분들로 치면 뭐 고급 외제차 아니면 뭐 샤넬 원래 살 생각 나 없어도 되는데 자꾸 SNS 맞아. 올려. 그리고 올려. 친구들이 네 남자친구는 그런 거 선물 안 해줘? 하면 뭐야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런 게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걸까 그런 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기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본인을 몰라서.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너나인이 골프 안 치냐. 절대 칠 사람이 아닌데. 저는 노나이님 알기 때문에 절대 칠 수 있는 성향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그 관계도 약간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저는 약간 근데 그래도 뭐 이러면 막 좋을 때 나가가지고 한번 네가 안 가봐서 그렇다. 가보면 진짜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좋은 게 혼자서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 끼고 헬스장 갔다가 사우나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골프를 치거나 하면 뭐 좋은 차 타고 막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저걸 원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부럽다, 나도 저런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지? 맞아, 그 4분면. 네. 뭐였죠? 성취형, 관계형, 소유형? 경험. 경험형. 네. 그거 다 보셨네요. 봤죠. 네. 오랜만에 나오시는데 다 뽑긴 해야 되는데. 질문 만들어내겠어. 맞아. 그런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질문지 빼곡합니다. 아주. 빼곡합니다. 질문 2줄 잘 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2줄이면 질문 1개 있고 2개 해야 되고. 그게 한 개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 줄당 1개. 질문 지금 한 70개, 80개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이상하게 투자해서 운이 좋아가지고 결과가 잘 나와도 막 더 아쉽고, 내가 저 때 이걸 말고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는 건가? 맞아. 끝이 없는 게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그런 고민이 들어서 책을 보다가 그 책 제목이 인생 설계자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거기에 딱 나와요. 네가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정하는 방법. 그게 이제 4분면을 이런 종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지형, 관계형, 예. 소유형, 경험형. 성취, 경험, 관계, 소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게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네. 예, 저렇게 4분면을 그려가지고 네. 이 종이를 이렇게 딱 책상에 놔두고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책상에다 한 달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이거 보고 내 지난 한 5년, 10년 동안 내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꼈던 성취를 한번 적어보는 거고요. 또 다음날 내가 진짜 행복했던 경험, 순간을 적어보고 내가 진짜 행복했던 어떤 관계 내가 소중하다고 느꼈던 관계, 그 관계로 인해 행복을 느꼈던 사건 이런 걸 적고 내가 뭔가를 갖게 됐을 때 행복했던 걸 적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달 동안 생각나는 대로 계속 적잖아요. 쌓이는 것들이 있겠죠. 쌓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얘들 중에 1, 2, 3, 4등이 나와요. 저는 근데 너나이님이 그 영상 보니까 관계형 나왔더라고요. 저는 압도적 관계형이었어요. 저는 관계형 반, 선취형 반일 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취랑 이 소유랑 뭔가 이게 좀 다르잖아요. 네. 내가 뭐 재산 100억, 50억 돼야 돼. 이거랑 성취랑 좀 다른 느낌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성취가 별로 없었나요? 저는 최근 10년을 했거든요. 근데 초반 5년에 있었던 일들은 성취가 많았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관계가 많아졌어요. 그거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 그건 근데 저도 그 영상 보면서 너네님은 원래도 아니까 공감은 됐는데 초반 5년 동안에 성취가 더 많았다 했잖아요. 네. 성취를 많이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관계가 성취보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인 이제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맞아요. 만약에 지금 성취가 없어. 예. 그러면 이제 관계 1순위가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근데 그 성취가 관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성취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 관계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리고 솔직히 오늘도 김 작가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 영상을 어쨌든 봐주고 계신 시청자분들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잘 구축하려면.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인터뷰 준비도 해야 되고 인터뷰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시장을 보면서 생각하고 정리했던 거가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성취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4개가 독립적인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돼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물건을 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라기보다 그걸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경험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적으면서 느꼈던 거는 나는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근원적 행복을 느끼냐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할 때 그때 내가 행복을 느낀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제 기준이 생겨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이 생기고 우선순위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투자자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공감되실 만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끼리는 뭐 본인의 투자 결과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너나님은 뭐 그동안 투자 결과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정도를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나님은 그 정도 하셨군요. 좀 더 하셔야겠네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디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지가 없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성취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반대로 너는 왜 그렇게 막 뭐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맨날 일만 하고 휴가도 안 가고 뭐하냐 너는 왜 취미도 없고 그렇게 인생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성취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다. 각자 다 다르니까. 근데 지금 어떠냐면 사람마다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그 다양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돈으로 다 결론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너무 그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좀 속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분들한테 시간 내서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 종이 한 장이랑 펜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 뭐 인생 설계자 그 책 뭐 1도 없고요. 제가 읽어서 좋았던 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 영상 보시는 어떤 지금 많은 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흔들림 없이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실 수 있지 않을까. 비교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자신이 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그래서 좀 덜 비교하고 자신만의 좀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요.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냥 정리하면 되죠. 그거랑 꼭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저는 그래도 서울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도 위치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그 양극화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그리고 내 집 마련이 이미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 지역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기적인 고민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은 거라면 내가 필요할 때 내 집 마련 하시되 혹시나 모르는 그 하락기에 대비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은 내 집 마련을 지향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어떤 지역적 특징이나 제가 지역의 변화를 예측할 때 쓰는 그런 제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내 집 마련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꼭 자산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꼭 자산을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체감하기로 제가 20대, 30대를 보내던 시절보다 훨씬 더 돈의 값어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 5년 남은 2020년대는 가만히 있으면 더 빠르게 가난해지고 뭔가 노력하면 이전 어떤 시대보다 더 빠르게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신 것들이 여러분들 자산 만드시는데 도움과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또 출연 기회가 있다면 제가 또 출연해서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채널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너나이님이 보고 싶었던 분들 이 영상 통해서 많은 갈증을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여사님은 너나이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